대만 침국 같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은 왜 합니까? 아니 대만 해협의 평균 거리가 180km예요. 가장 가까운 데도 130이에요. 히틀러가 도보해협 32km를 못 건넜어요. 그 막강한 히틀러가 미국이 안 도와줘도 대만 스스로도 중국의 팔다리 하나는 자를 거예요. 근데 체제에 대한 대중들이 이제 불만들이 쌓이고 있다고 얘기는 해주셨는데, 그러면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는 시진핑 주석의 정책에 대한 반대나 견제 세력은 실제로 기사가 될 정도로 존재하나요? 없죠. 현재로서는. 다만 이제 뭐 후진타오 끌려나가고 뭐 공청단 샹하이방이 소외되고 있다 뭐 이런 것도 설이지, 전체적으로 중국 공산당의 특징은 뭐냐면 기득권은 안 건드리는 거죠. 기득권의 전체적인 파이는 안 건드리는 거죠. 다만 그 중에 이제 부정부패나 드러난 것들이 일부는 속아내지만 전체적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지금 중국 공산당 가입 인원이 1억 명이 넘었어요. 지금 중국 공산당의 젊은이들이 가입하려는 열풍이 불고 있대요. 젊은이들이. 왜요? 젊은이들이 이념에 사로잡힌 사람입니까? 아니면 개인적인 이기주의가 이득이 된다. 그렇죠. 왜 들어가려고 할 거예요? 공산당에 들어가면 모든 네트워킹, 연줄, 특권, 특혜 이게 보장이 되잖아요. 공산당이 이합 집산하고 취약해지고 약해지면 그거 들어가려고 하겠어요? 그렇죠.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왜 중국 중국 젊은이들이 공산당에 입당하려고 열풍을 불겠어요? 들어가면 좋으니까. 들어가면 이게 꿀단지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중국 공산당이 기득권 세력화했다. 근데 그 안에 지들이 왜 싸워요? 시진핑이 막 그 기득권층들의 이익을 다 뺏어가면 기득권층이 반발 안 하겠어요? 시진핑이 그렇게 머리가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권력의 도전이 될 만한 요인들은 부정부패로 초기에 이제 속아냈지만 큰 파이는 그대로 뒀기 때문에 시진핑에까지 오는 거예요. 그게 중국 공산당의 시진핑이 권력은 1인 독재지만 이해관계는 집단적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이게 시진핑의 기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중국 경제가 내부 위기가 있는데 그 탈출을 위해서 대만 침국 같은 외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왜 합니까? 아니 지금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려면, 무력으로 침공하려면 대만 해협의 평균 거리가 180km예요. 가장 가까운 데도 130이에요. 히틀러가 도보해협 32km를 못 건넜어요. 그 막강한 히틀러가. 그래서 41년 바르바로스 작전 소련으로 가면서 망했거든요. 세계 최강의 몽골 군대도 대한해협을 못 건넜어요. 일본을 점령을 못했어요. 바다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대만의 레이더는 180km 다 보고 안쪽도 다 봐요. 함정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까지 다 봅니다. 그럼 대만이 넘어오면 가만히 있겠어요? 미국도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면 미국이 안 도와줘도 대만 스스로도 중국의 팔다리 하나는 자를 거예요. 지금 중국의 전체 함정 척수가 370척 플러스 알파로 미국 295척보다 더 많아요. 그래도 일개 사단도 대만에 상륙시킬 수 있는 능력이 아직 안 돼요. 그걸 넘어갈 수 있겠어요? 그러나 진몬도는 달라요. 중국 코앞에 붙어 있거든요. 진몬 고량주라고 아세요? 진몬도는 바로 붙어 있어요. 그리고 중국과 교류도 심해요. 이런 데를 기습 점령하거나 또 진몬도 같은 데는 또 중국이랑 교류가 많기 때문에 친중 인식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대만 본토? 그 다음에 대만 본토는 상륙하기 제일 까다로워요. 동쪽은 절벽이고 산악이고, 그 다음에 서쪽 중국 쪽을 바라보는 데는 갯벌인데 수심이 얕아요. 다 배들이 오면 자초합니다. 멀리서부터 걸으면 다 쏠 거 아니에요. 이게 현실인데, 그러면 중국이 대만에 TSMC가 있죠. 그 TSMC가 전쟁이 일어나면 마비될 텐데 전 세계 경제가 마비될 거 아니에요. 삼성은 좋겠네. 근데 좋은 것도 아니에요. 공급망이 다 연결돼 있으니까. TSMC 만들려면 또 삼성이나 TSMC도 다 그 SK랑 연계가 돼 있으니까 전 세계 경제는 핏줄처럼 엮여 있어요. 그렇죠. 그걸 전 세계 내버려 두겠습니까? 근데 그걸 왜 해요? 상식적이라면 안 하죠. 굉장히 큰 리스크가 있는데. 그렇죠. 근데 이걸 안 하면 내가 죽는다. 그러면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푸틴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 안 할 거라고 봤거든요. 하면 안 돼요, 사실은. 결과가 보여줘요, 지금. 그거 터지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김정은이 러시아에 파병하는 거? 그거 자살행위거든요. 저 파병 안 되거든요. 저 어떻게든 끝날지 모르거든요.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도자들, 그 다음에 트럼프가 저렇게 칼춤을 출 줄 예상을 했죠. 워낙 톡톡하니까. 저러면 안 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하잖아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죠. 그러나 전문가들이 왜 많이 틀리는지 아세요? 이러한 상황이라면 합리적인 판단을 하면 이렇게 판단을 내리거든요. 이성적인 이제 그렇죠. 판단을 근데 그 지도자가 합리적이지 않으면 틀리는 아닐 거죠. 때가 틀리는 있죠. 거죠. 그런 경우가 많죠. 많죠. 그러면은
야,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그러면은 그다음부터 전문가가 필요 없어요. 왜냐면 미친 사람은 행동을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김 작가님이 지금 사실 미친 사람이야. 그러면 제가 어떻게 행동할지 모르잖아요. 무슨 행동을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지금 제가 갑자기 뭐 이상한 그렇죠. 어떻게 알아요 그걸.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런 일이 없죠. 그러니까 김 작가님이랑 대화할 때는 김 작가님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때라는 근거에서 이렇게 대화를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만일에 제가 미쳤거나 김 작가님이 미쳤으면은 상대방 예측을 행동을 알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비합리적인 행동을 예측한다는 건 이 점쟁이 영역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네. 합리적인 상황이라면 시진핑이 대만을 무력 침공해야 될 이유가 없다. 대만 내부를 하이브리드 전쟁으로 혼란을 일으키거나 친중화시키거나 진문도 같은 데를 애매하게 네. 영향력을 두거나 이런 건 충분히 가능하지만 대만을 무력 침공하는 건 군사상식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로켓군 비리 아까 말씀하신 군부의 만연한 부패 등이 있는데 시진핑의 강국몽은 실현 가능한 목표인가요? 그것도 좀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물량으로 보면 어마어마하게 찍어내고 있어요. 함정도 370척 플러스 알파, 더 미국은 295척. 이미 그래서 마스가 Make Shipbuilding Great Again이 통한 거예요. 트럼프한테. 한국모함 찍어내고. 그런데 이번에 러우 전쟁에서 드러났지만 러시아 무기가 생각보다 형편없다. 미제 무기, 유럽제 무기가 훨씬 더 효과가 있다. 이런 것들이 입증이 되고 있거든요. 중국 무기의 뿌리가 러시아제거든요. 러시아 기술이거든요. 자, 하나 예를 들어보면 미국은 니미츠급 10만 톤급 항공모함이 11척. 니미츠는 곧 퇴役해요. 11척이 있거든요. 10만 톤급이. 그러면 이 평가판이라고 가판이 이렇게 평평해요. 여기에 항공기가 있는데 이제 경사가판을 채용해서 착륙도 하고 이륙도가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330m 가판 길이가 되지만 실제 비행기가 이륙하는데 쓰는 공간은 한 150m, 200m도 안 돼요. 짧아요. 무기를 잔뜩 싣고 여기 있게 이륙할 때 한 1, 2km 쭉 가다 뜨죠? 이렇게 못 뜨잖아요. 150m 가다 뜰 수 있겠어요? 못 뜬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평가판은 어떻게 하냐면 비행기를 이렇게 딱 묶어놓으면 요 뒤에 갈고리를 걸어요. 이 뭐냐면 고무줄 세총으로 생각하면 돼요. 이게 이렇게 돼 있으면 이 비행기가 한 150m, 200m 이륙하면 바다에 떨어져요. 양력이 안 생기니까. 그러니까 캐터펄트라는 장치를 이용해서 밑에 다리를 걸어서 고무줄을 이렇게 당겼다가 핑 쏴주는 거예요. 그게 캐터펄트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비행기가 자체 이륙하는 게 아니라 총알처럼 이렇게 쏴주는 거예요. 그게 캐터펄트예요. 그 기술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걸 지금은 증기로 쓰거든요. 핵추진에서 물을 끓여서 증기압으로 이걸 쓰거든요. 이 기술이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항공모함에 착륙을 하죠. 비행기 착륙하면은 여기 있기 어마어마하게 길게 가죠. 몇 킬로 가잖아요. 근데 항공모함 이착륙하는 데는 330m고 착륙하는 데는 1, 200m밖에 못 쓰거든요. 거기 쓸 수 있겠어요? 그럼 때리면 어레스팅 와이어라고 그래서 여기 갈고리가 있어서 3개가 있어요. 큰 강철줄이. 쾅! 이렇게 쉽게 말하면 추락하는 거예요. 부드럽게 추락하는 거예요. 쾅! 충돌하면 그 갈고리가 딱 걸어서 얘를 막아주게 돼 있어요. 이 두 방식이에요. 어레스팅 와이어, 캐터펄트 2개가 핵심이거든요. 이게 있어야만 정규 항모 기능을 내요. 근데 이 좀 말이 좀 복잡한데 강국몽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전기 캐터펄트는 부피가 너무 커요. 뭘 끓이고 뭐 어쩌고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걸 전기로 하는 게 전자기식 캐터펄트라는 거거든요. 이거 전기 힘으로 하는 거예요. 최첨단이에요. 요걸 미국의 제럴드 포드급이라고 최첨단 항모에 전자기식 캐터펄트 장착했거든요. 근데 뭐든지 무기는 새로 개발하면 없던 문제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 전자기식 캐터펄트 문제를 해결하는데 포드급이 한 4, 5년 걸렸어요. 핵추진인데. 근데 핵추진인데도 이 전력이 부족해서 새로운 보조 발전기를 장착을 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말이 좀 복잡하죠. 이거 왜? 중국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중국은 항공모함을 미국하고 싸우려면 찍어냈는데 처음엔 랴오닝이라고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쓰는 발야감이라는 80년대 건조된 걸 가져다가 6만 톤 급이에요. 이 평가판이 아니에요. 이 캐터펄트가 없으면 작은 배들은 어떻게 하냐. 스키점프대라고 이렇게 가판이 경사되어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면 각도가 높으니까 이렇게 하면 떨어지지만 이렇게 하면 뜰 거 아니에요. 이 경사가판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대신 무장을 많이 못 실어요. 무거운 걸. 요걸 사다가 랴오닝이라고 취역을 시켜서 한 10년 좀 넘었어요. 그 다음에 요걸 그대로 찍어냈어요. 산도함이라고. 그러더니 세 번째가 푸젠함이라고. 요건 지금 시운전 중이에요. 8만 톤급이에요. 근데 여기에 그 힘든 캐터펄트를 장착했어요. 한 번도 안 사용해봤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식인지 아세요? 전기식이 아니에요. 전자기식이에요. 이게 말이 돼요? 한 번도 캐터펄트를 사용 안 해본 중국이 갑자기 전자기식을, 그것도 8만 톤급, 더 충격적인 건 제럴드 포드급은 핵추진이라고 그랬죠. 어마어마한 전력을 생산하겠죠. 이건 재래식이에요. 그 전자기식 캐터펄트가 작동하겠어요? 상식적으로요. 제가 좀 기술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미국과 비교가 안 되죠. 얼마 전에 이 푸젠함에서
전자기식 캐터펄트를 사용해서 함재기가 이륙하는 장면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이륙하는 건 없고 비행기 떠가는 것만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푸제남은 재래식 동력으로는 핵 추진도 그 전기 문제를 해결을 못 하는데 8만 톤급의 재래식 화물을 하겠다는 거죠. 이런 식인 거예요. 그 다음에 항공모함을 만들었으니까 함재기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중국은 전투기 엔진 기술도 완전히 확보를 못했어요. 러시아가 기술을 안 주니까. 러시아가 갖다가 막 뜯어갖고 베꼈는데 이 엔진 추력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함재기 엔진 수명도 현저하게 떨어지고 엔진 추력도 현저하게 약해요. 그러니까 지금 정상적인 함재기를 운용을 못해요, 사실은. 자, 이 문제를 왜 길게 말씀을 드리느냐. 아직 기술 격차가 미국과는 현저하게, 그리고 양적으로는 앞서지만 질적으로는 아직은 못 따라간다. 아직은 못 따라간다. 지금 중국 국방비가 미국 국방비 한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럼 또 이제 어떤 말씀을 하냐면, 뭐 중국이 국방비를 뭐 여기저기 숨겨놨기 때문에 그렇게만 보면 안 된다. 뭐 딴 데 예산에. 미국도 숨겨놨어요, 여기저기. 그렇게 따지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계속 쇠락하고 중국이 올라간다. 그러면 언젠가는 넘어가겠죠. 그러나 중국도 끝났다. 차이나 피크. 그리고 중국의 특징은 뭐냐면, 자, 함정 같은 경우는 만들면 처음에 배치1이라고 그래서 한 척을 먼저 만들어요. 함정은 건축하고 똑같아서 건물 지으면 하자고서가 많거든요. 아무리 설계를 잘해도 제랄드 포드급처럼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럼 그걸 교정을 해서 두 번째 함을 만들고 세 번째 함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세 척 배치1, 배치2 이렇게 만들거든요. 중국은 아니에요. 동시에 만들어요. 여러 척을. 동시에. 그럼 무슨 문제? 문제가 생기면 다 있다는 얘기죠. 다 있다는 얘기죠. 북한도 그렇게 해요. 동시에 만들어요. 그러니까 공산당의 비효율성. 말씀드렸지만 로켓군 창설하고 현대하고 막대한 지원을 해줬는데 부품은 가짜고 엔진에 들어있는 연료는 물이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오래된 얘기긴 하지만 중국 군함에 타봤던 사람, 우리 해군이 충격을 받은 일이 있어요. 상선 규격이더래요. 군함은 데미지 컨트롤이라고 그래서 똑같은 배여도 군함의 가격이 서너 배 비싸요. 왜? 격실이 훨씬 많고 그 다음에 한 방 맞았을 때 화재가 나면 방염, 방화 다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상선 규격은 그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값싸게 찍어내는 거죠. 대신 한 방 맞으면 가는 거죠. 그런 식인 거죠. 또 하나는 원래 옛날 소련제 무기들의 특징이 뭐냐면 생존성이 취약해요. 그러니까 미국 무기들은 어떻게든 승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2중, 3중, 4중의 생명장치를 만들어 놓는데 공산주의권 무기들은 안 그래요. 그냥 양적인 측면만 많이 만들어 놓으니까 실제 데미지 컨트롤이 안 되고 그러면 작전에도 제약이 있죠.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지금 중국 항공모함이 양적으로는 따라가지만 미국은 1920년대 항공모함을 운영을 했으니까 지금 100년이 넘어가요. 중국은 20년도 안 돼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는 하락하고 중국 경제는 상승한다. 그럼 패권이 바뀌겠죠. 그러나 중국도 한계다. 그렇게 보면 중국이 미국을 능가한다? 또 하나는 실전입니다. 미국은 언제나 전쟁을 하거든요. 근데 중국은 중월전쟁 79년이 마지막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도 미국은 전쟁하고 있어요. 그러면 실전의 경험은 지금 우크라이나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무기가 없으니까 여러분이 무기를 주면 우리가 이 전쟁에서 시험해 드릴게요. 이렇게 제안했어요. 그거 웃죠? 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 실전에서 투입돼 봐야 되니까. 지금 지대공 미사일 시험할 때 어떻게 하냐면 표적기를 날려요. 저쪽에서 이렇게 가요. 그럼 이걸 미사일 맞추거든요. 근데 실전은 이렇지 않잖아요. 직접 전투기가 오고 적어도 그거도 올 거고 이때 실전 사용하는 거랑 이 시험 발사랑 하는 건 땅 차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미국은 지금 매일매일 사용한 무기들을 실전을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뚜껑을 열어보면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2차 세계대전 일어나기 전까지의 해군의 주요 개념은 거함, 거포주의였어요. 왜냐? 전함이라고 1906년에 드레드노트급 전함이라는 게 영국이 만들면서 이제 거함, 거포주의가 불을 뿜는데, 자, 배에 큰 포를 실으면 사거리가 길겠죠. 그럼 큰 포를 실으려면 배가 무거워지게 됐죠. 그게 전함이에요. 그러니까 전함이 5만 톤급 한 척이 있고 저기에 2만 톤급 10척이 있죠. 그럼 5만 톤급이 이겨요. 왜? 얘가 사거리가 긴 데서 멀리 쏘니까 2만 톤급은 여기 떨어지잖아요. 5만 톤급은 멀찍이서 때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국가들이 전함을 확보하려고 주력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그 전함이 비싸니 골박이니까 야, 그러지 말자. 그래서 워싱턴 군축 조약이라고 그래서 전함 안 만드는 조약까지 만들 정도로 자, 전함이 목숨을 걸었거든요.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리고 이제 전함을 보조하는 개념으로 항공모함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항공모함 중요하지 않았어요. 전함이 중요했어요. 애지중지했어요.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일본의 세계 최대 6만 톤급 야마토, 무사시 그냥 항공기에 의해서 그냥 속절없이 그냥 포 한 번 제대로 못 쏴보고 침몰했어요. 이게 실전이에요. 뚜껑을 열어보니까 전함은 의미가 없다 이제. 항공기가 중요하구나. 그래서 항공모함의 시대가 온 거예요.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랑 실전이랑은 다르거든요.
러브 전쟁, 그 다음에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뚜껑 열어보니까 드론이 그냥 배달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잖아요. 드론이 얼마나 소중하게, 중요하게 쓰는지 확인됐잖아요. 네. 이전까지 몰랐다고요. 네. 이게 실전이거든요. 그러면 실전 안 해본 중국과 네. 에브리데이 전쟁한 미국과 이 게임 되겠습니까? 단순히 말씀드려서 안 되죠. 저 만약에 중국 경제 그러면 전반적인 거 한두 가지 여쭤보면 부동산 시장의 장기 침체 연쇄 부실이 중국 경제 전반에 지금 어떤 좀 파급 효과가 있을까요? 원래 중국 사람들도 우리도 지금 그런 게 있지만 네. 집 한 채가 전 재산입니다. 내 집 한 채 있으면 뭐 그 든든하죠. 재산이죠. 근데 그 가치가 하락하잖아요. 왜냐, 그 부동산 버블이 빠지는 거예요, 이제 이게. 네. 그럼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옛날에, 지금 젊은 세대는 잘 모르겠지만, 과거 정권 때 경기가 나쁘면 건축붐을 일으켰어요. 그렇죠. 인프라 사업 같은 예, 건축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유리 가게, 페인트 가게, 시멘트 가게, 철근 가게, 노동력. 그 다음에 경제가 돌아가는 거죠. 요즘은 모르겠네. 한밭집이라고 그래서 그 네. 노동자들 식당도 있고, 식당도 생겨서. 있고, 그러면 또 옆집에 술집, 막걸리집 생기고, 네. 이게 건축 경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개발도상기 때는 경기가 나쁘면 항상 건축 경기 살렸어요. 그럼 다 화랑되거든요. 우리 이사 한 번만 가도 포장 이사 센터도 돈 벌죠. 그다음에 부동산 돈 벌지, 입주 청소 돈 벌지. 다 연결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깨져나가잖아요. 지금 뭐 거의 유령도시화된 게 지금 헝다 사태는 네. 이제 시작인. 비구이안 뭐. 네. 그러니까 이게 서민들의 경제에 직격탄을 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서민들이 빚더미에 올랐어죠. 네. 우리도 부동산 투자 잘못하면 빚더미에 올랐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해? 원래 이런 거거든요. 돈이 들어오면, 자, 중국 수출 경제가 우리도 경험했어요. 일본도 네. 경험했고, 버블 경제가 뭐냐면, 자, 기술력 가지고 물건을 팔아요. 그럼 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국내에. 그럼 돈이 쌓이잖아요. 그럼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뭐예요? 고정 자산에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그게 부동산이란 말이에요. 그럼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요. 그러면 은행 대출을 해주면, 은행 대출 받아서 집 사면 오르고, 이거거든요. 근데 이 고리가 끊어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다 부채로 가는 거지, 이제. 이게. 하락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수출에 의존하는 국가들의 필연이에요. 부동산 버블과 거품. 일본도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금융사들이 도산해요. 부동산 업자가 도산하죠? 그럼 빚 못 갚잖아요. 그럼 금융이 부도가 나요. 네. 그죠? 중국은 지방 정부들부터 시작해서 이 부동산 버블을 개인들부터 시작해서 이게 이제 중국 경제 환상을 심어놓은 거죠. 이제 버블이 깨지기 시작하는. 일본은 어떻게 했어요? 잃어버린 10년에서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 40년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일본이 미국 GDP의 70% 넘은 적도 있어요. 90년대 중반에. 지금 한 15%? 처절하게 지금 깨진 거예요. 처절하게 깨진 거예요. 그럼 중국 지방정부의 막대한 부채가 중국 경제에 숨겨진 내관으로서 터질 수 있을까요? 이미 터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은 이 문제를, 이 깔딱고개를 네. 넘느냐 마느냐. 이건 예정된 거예요. 중국 같은 수출 경제 주도 국가에는, 수출 의존 국가에는. 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내수를 지금 살리려고 애쓰는 거예요. 자꾸 줄여가요. 수출 의존도를. 그리고 중국은 특징이 인도나 중국은 14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내수 기반이 있으니까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죠. 아니죠. 그리고 많은 부분에서 시진핑 정부가 사실 이런 문제를 알고 해결하려고 시대해온 경향이 좀 있었어요. 네.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시진핑 정부에게 우리도 그렇지만 충격을 준 게 코로나 사태죠. 이게 충격을 주니까 그때 경제가 완전 경제가 어마어마한 타격을 너무 받으니까 봉쇄 심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오히려 양쪽 축소를 해야 되는데 양쪽 완화를 해야 되잖아요. 코로나 때는. 그러니까 문제가 더 꼬인 거죠. 네. 꼬인 거죠. 이렇게 보면 지금 상황에서 시진핑 정부는 위기에 처해 있다.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고 그러나 미래는 알 수 없죠. 이걸 만일에 내수전 경제로 소프트 랜딩을 한다고 그러면 그러나 가능성이 있겠지만 미국이 이렇게 목줄을 죄는 상황, 더 나쁜 상황, 차이나 피크, 미국 목줄 죄는 상황, 네. 시진핑 독재, 그다음에 중국의 시민의식 발달 이런 것들은 다 시진핑 정부에겐 부담이죠. 야, 그럼 마지막으로 미국이 박사님께서 처음에 말씀하니까 팍스 아메리카로 종언을 고했고 저물고 있다고 해주시고 그다음에 중국도 위기고 한다면 누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세계가 그냥 다 저무는 건가요? 한국이 올라가나요? 지금 우리는 코리아 피크 지난 지 오래죠. 네.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 네. 중국 의존도가 높은데 중국이 그렇게 박지 않고 네. 미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데 미국 시장도 지금 관세 때문에 그 충격의 여파가 있고 그렇게 보면 이제 새로운 경제 지형이 생기겠죠. 네. 그러니까 중국이 급속히 성장하면서 우리 따라 성장했죠. 네. 그다음에 미국에 기반을 둔 미국 표준의 경제 체제로 우리가 사실은 미국 질서에 편승을 해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네. 그러면 향후 질서는 사실은 이제 각자 도생이 될 거다. 진영은 있지만 느슨하고 그렇다고 뭐 나토에서 미국이 탈퇴하고 한미동맹이 깨지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 진영은 느슨하고 각자 도생의 시대가 될 거다. 그렇다고 보면 이제 우리 스스로 친미냐 반미냐, 친중이냐 반중이냐, 뭐 친북이냐 반북이냐, 이거는 소합병적인, 이건 시대착오적인 얘기다 이제. 네. 이제는 필요한 합종 연행의 시대가 될 거다. 이제 합종 연행의 시대가 될 거다. 미국이 스스로 지배적인 헤게모니를 내려놨고 미국이 차지하는 세계 시장에서 비중은 점점 줄 거다. 네. 그게 이제 현실이다. 그걸 냉혹하게 봐야 된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세계가 올 거다. 새로운 세계가 올 거고, 지금 중국이라는 저임 시장이 베트남으로 가지만, 그 다음에 인도로 가지만, 네. 그러나 더 크게 보면 이제 아프리카라는 미제 대륙이 있거든요. 네. 아프리카. 여기는 지금 주목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래의 세계는 알 수가 없다. 그러나 확실한 건 미국이 정치, 경제, 외교, 안보적으로 헤게모니를 지금 스스로 내려놓는 일을 재촉하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 없는, 그러니까 예전에 미국이 없다는 게 아니라 예전에 미국이 없는 세계에 적응하는 전략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다극화, 우극화, 불확실성의 네. 세계 질서에 살아남는 전략을 대한민국이 찾아야 돼요. 전 박사님 이야기 들으면서 느끼는 게 참 재밌습니다. 촬영 시간이 이제 카메라 시간을 보다 보면 야, 이 이야기가 빨려 들어가게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욕 많이 굉장히 지루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도 한 1시간 반이 훌쩍 갔더라고요. 먹어요. 욕 많이 먹어요. 허풍쟁이라고. 그만 나오라고. 저 오늘 원래 질문지 준비한 것들이 많았는데 다음번에 뭐 러시아라든가 또 북한, 뭐 격동의 당국의 생존에 대한 전략과 기회 여쭤보려고 하는데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박사님 유튜브 채널도 한번 홍보하고 가신다면요. 대동강 TV가 이제 네. 본격적으로 좀 더 활성화시키는 체제로 들어갈 거거든요. 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좀 잘 봐주시면 신뢰할 수 있는 채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네, 박사님과는 또 다음번에 좋은 이야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조한범 의원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